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감기 몸살은 다 나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정도 방송 쉬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하는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냥 슬림해지셨어요. 이게 여기 턱이 좀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지고요. 맨날 방송 나가면 요거 보인다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턱선이 날렵해지셨습니다. 좀 날려졌습니다. 이렇게 숙이면 이게 살이 보인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자, 다행입니다. 나으셔서. 근데 오늘은 또 김근식 교수님이 지금 지방 일정 중에 계셔가지고 출연을 못 하셨어요. 두 패널이 지금 서로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 지금 또 뭐 맡으실지 지금 비대위원이세요.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대위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러십니까? 워낙 뭐 방송에 또 뭐 훌륭하신 분이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셨어요.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안 나와요? 최고위원이라고 제가 벌써 불러줄 텐데. 비대위원이 지도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말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한균택 대변인의 추천으로 아직 당원들이 안 뽑아줄 것 같은데. 마음 못 정하셨어요? 지금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하네. 그러니까 두고 보죠.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할 핫 이슈는 지금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UAE 순방길에 있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데요.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귀국길에 주목이 됐던 뉴스는 이번 전용기에 누가 탔나 이게 또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MBC 기자가 못 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MBC 기자가 탑승을 했네요, 위원님. 네. 제가 대통령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MBC 기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순방 가는 과정 속에서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이야기를 또 즐겁게 나눴는데요. 네. 즐겁게 대화들 잘 하세요? 그럼요. 저희가 뭐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언론사든지 간에.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사실 지난번에 불필요한 논란들이 너무 커졌던 것인데 이번 순방처럼 핵심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인데 이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 성과들 크게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 순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은 이제 좀 뒤로 묻히고 새로운 국익을 위해 창출하는 해외 순방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 뭐 특정 언론사가 뭐 전용기에 타냐 안 타냐가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원래 뭐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다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방송국, 그다음에 신문사에서. 국적기 비행기도 사실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국익을 위해서 뭐 투자 같은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 MBC 지난번 보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 중재에 제소하고 또 안 되니까 이제 소송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이제 MBC가 이번에 전용기에 타긴 했는데 관계가 완전히 개선된 것 같지는 않은 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문제 가지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소송이 가는 거죠? 이제 외교부가 했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이 일어났던 게 단순하게 감정 문제 아니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우방 국가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국 백악관에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는가 하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 차원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한미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니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정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매듭을 짓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갔는데 이제 허위 보도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공지하라는 중재가 나오니까 그걸 MBC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건 허위 보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중재에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 짚으셨는데 뭐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뭐 안 받아들이면 재판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발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보면서 딱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 생각나요. 고발사주 사건 때도 보면 피해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였는데 그때 사실 고발은 정당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발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외교부가 피해자라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발언을 외교부 장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외교부 장관이 해서 발언했는데 잘못 보도됐다. 외교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발언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허위라는 입증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발언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외교부는 결국은 녹음한 거 가지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외교부 시키냐? 왜 외교부가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그러니까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하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고 뭔가 성과가 내는 거는 내가 하고 그런 모양이죠. 지난번에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 본인이 했으면 되는데 그걸 돌려 가지고 정당을 통해서 시키잖아요. 정당 통해서 하게끔 하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당 역할을 지금 외교부가 하는 거죠.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공수처가 결국은 성과조차 내지 못해서 기소를 못했던 사건 다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 공수처장이 눈물의 신년사라면서 비난에 직면했던 모습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대해서 뭐냐 문제가 있거나 했으면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신 모르겠는데 하나의 프레임을 규정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건에 관해서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개입하면 또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적인 사안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빠른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왜 외교부가 합니까? 외교부가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지금 외교부가 피해자라 그러는데 명확히 이거의 발언에 대한 피해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명확히 지금 전달이 됐고 아마 판단은 청취자들이 하실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어서 부지런히 제가 이끌겠습니다.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할게요. 김병민 비대위원 뭐 골라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꼽은 키워드는 쌍방울 김성태 송환 임박 초조한 이재명 하한가. 초조한 이재명 대표 하한가 골라오셨고 현근태 변호사님? 저는 뭐 주말 사이에 뜨거웠는데요. 나경원 출마할 수 있을까? 하한가. 하한가 조그맣게 네. 하시네요. 하한가예요. 네. 하한가예요? 사실은 이제 나경원 불출마 하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뭐 본인이 뭐 그렇게 밝히진 않은 거고 아까 앞에도 뭐 지금 박 전 의원님 보니까 뭐 출마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은 순서를 김병민 비대위원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럼 조금 전에 박종희 전 의원, 네. 나경원 의원의 지금 뭐 측근이고 돕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논의도 그분하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출마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엔 출마가 명확하다라고 하는데도 현 변호사님은 불출마에 거세요? 저도 오면서 들었는데요. 예. 그 박 전 의원님 발언에 그렇게 힘이 실리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힘실을 아니 근데 아까 보이던데. 원래 목소리가 앵커님이 물어봤잖아요.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고민 중인 건데 물론 이제 언행이나 행동들은 보면 언행을 보면은 다 지금 뭐 절도 방문하고 SNS 쓰는 글을 보면 출마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나경원 전 대표의 가장 큰 지금 무게가 어찌 보면 지지율이잖아요. 네, 지지율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인데 인지도와 이건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맞냐 틀리냐 얘기는 있지만 일단 추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추세. 예, 그럼 근데 김기현 의원이 보면 뭐 4위, 3위, 1위, 뭐 1위 했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세 맞아요. 상승세 맞고, 그 나경원 전 대표 유일하게 믿는 어떤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을 어쨌든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나경원 전 대표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꽃길을 걸어온 스타일이에요. 집안도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판사하다가 인재영입으로 쭉 가서 정치를 쭉 해온 스타일이지 뭐 기득권이라도 맞서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하고 맞서거나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비주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죠. 비주류라기보다는 뭔가 맞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맞서는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받아치고 가거나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은 스타일은 아니었던 아니다. 것 같아요. 예. 이승민 의원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반윤의 뭐 수개 우두머리처럼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보기에 뭐 남편도 고법 부장하지만 어찌 보면 좀 잃을 게 많아요. 좀 어찌 보면 약간 지킬 게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압박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불출마 쪽에 일단 네. 것이고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불편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불출마 때문에 하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저간의 분위기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근데 출마를 하면 상한가냐? 라고 했을 때 출마를 해도 약간 상한가보다는 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출마한다고 그게 당선이냐라는 건 물음표지만 네. 출마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출마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분위기는 출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예.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여론조사가 좀 빠지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여론조사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집권당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권당의 대표가 되고 나면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용산과의 관계 조율, 또 지금 현재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예. 원내에 있는 의원들, 주류 의원들과의 관계 조율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정치력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직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주류 세력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무조건 나가서 당대표가 된다고 나머지 있는 총선을 슬기롭게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건 출마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나오니까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갈등 국면이 있더라도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는 뜨겁게 설전벌이지만 대통령은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SNS에 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이걸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물이 대통령 해외 순방 전에 나왔던 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에 나가서 하고 있는 좋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게 국내 정치 뉴스에 좀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출마와 불출마 여부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행보로 볼 땐 출마 쪽 행보인 것 같다 이 말씀. 네.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종이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구인사 사찰로 갔습니다. 여기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갔었던 그 사찰을 찾아가지고 총무원장 무원 스님하고 차담을 나눴어요. 근데 이 차담회에서 그 스님이 무소의 뿔처럼 고고하게 부처님 진리를 새겨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네. 무소의 뿔 하면 뭐예요? 가라는 얘기죠. 출마하는 얘기죠. 네. 꿋꿋하게 가라. 꿋꿋하게 가라. 네. 무소의 뿔처럼 나가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 요게를 공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음성까지 공개가 된 걸 보면 그러니까 출마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한 거고. 그러자마자 해임 발표가 났어요. 근데 김병 비대위원이 해임이란 건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란 건 이건 약간 예.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화가 난 거죠 대통령이. 그 한 주 동안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조금 기류 변화들이 상당히 증폭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좀 불편했다가 음.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다가 마지막엔 해임으로 가는 그 한 주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지들이 있을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야 되는 곳이 과연 구인사였을까? 그리고 구인사는 가서 제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찾았을 때 마음을 정화시키기엔 정말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도 굉장히 저희가 힘든 시절이었는데 구인사를 방문하고 거기서 기자들과 함께 새해 직전에 좋은 느낌들을 다 받고 왔거든요. 근데 구인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용산과의 관계 또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 뭔가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저 사찰에 가서 차담회하고 그게 공개되고 하는 걸 사진 공개되고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자기 정치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뭐 판단하기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뭔가를 만들어낸 것보다는 나 전 대표의 출마를 중심으로 하는 행보에 우선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당 대표로 제가 가기에는 한마디 좀 어려움이 하면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실 불러주면 당연히 갔겠죠. 불러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간접, 불러주잖아요. 간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구인사 예약했다가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오라 그랬으면 아마 취소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이 무슨 사직서 지난번에 뭐 종이 사직서 냈냐 뭐 전화를 했냐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의아한데 보통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사직한 걸로 보는데 이게 사직서 내는데 해임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해임이라는 건 징계잖아요. 네, 거의 징계죠. 뭐 잘못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다가 무슨 뭐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뭐 세무조사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거는 무슨 중징계 아니면 무슨 뭔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지. 네. 더구나 지금
기후대사직은 원래 사임도 안 했거든요. 그거까지 해임, 후임자도 임명. 와 이렇게까지 하나. 결별 메시지로 그렇죠. 보시는 거죠. 결별 메시지를 보기 결별 때문에 메시지. 아무리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지만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미 딱 해임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결별 네.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쪽의 행보 같은 걸 좀 보였어요. 말하자면 기자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민수 의원 전 의원인가요? 위원장이요. 위원장, 전 그렇죠. 위원장. 전 예. 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런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로 공식 메시지도 내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장제원 의원과의 설전이 막 엄청나게 뜨겁게 SNS 좀 쭉 돌려주세요. 두 사람 간의 설전이 계속 오갔습니다. 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은. 요 설전이 막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반윤 우두머리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요. 이러자 나경원 의원이 쥐락펴락하려는 진박 간별사들이 또 등장하려고 하느냐. 뭐 이러니까. 그 내용 뭐 제가 읽지는 장제원 않겠습니다만 의원이 되게 어우, 심한 말들 많아요. 많아요. 저 자세히 근데 사실은 읽으면은 장제원 심파금 의원이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친윤, 뭐 진윤 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직접 대리인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고 봐요. 장제원 의원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뜻도 반영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본인이 정도까지는 못 출마자도 가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본인이 뭐 경쟁자다. 예. 그럼 경쟁자끼리도 할 수 없는 선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당내 경쟁에서. 선 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패턴이 비슷해요. 유승민 전 대표 나와서 경기지사 할 때나 네. 이준석 대표 몰아할 때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어쨌든 대표로 주저앉히려는 거잖아요. 이런 거나 보면 비슷하게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그분들이 약간 중립지대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고 네.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도 비대위원도 수도권인데 네. 사실은 수도권 의석 차이만큼 났거든요. 지난번에 대부분 수도권은 거의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 의석 차이만큼 거의 의석 차이가 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구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긴 하죠. 자, 김 의원님.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모든 마음을 담아갖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메시지를 내는 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걷고 있는 행보 속에서 이른바 당내에서 핵심적인 주류 세력과 갈등을 빚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서로 오가는 과정이 좀 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말에 정진석 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면서 자제해라. 이러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과거 동교동계 상도동계 때 이후로 개파라는 게 언제 존재한 적이 있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추로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키워드 먼저 봤고요. 김병민 비대위원이 골라오신 키워드 이 초조한 이재명 대표 하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아마 아침에 요 시간쯤 도착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일정대로라면 인천공항에. 체포 당시에 사진 말고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될 때 당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사진에서도 봤듯이 평온해요. 이렇게 조금 뭐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때가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순조롭게 잡힐 때도 순조롭게 협조를 했고 또 귀국 거부 소송 안 하고 그냥 지금 송환되는 것도 굉장히 순순히 협조하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먼저 사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붙잡히고 난 다음 송환 거부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불편함을 김성태 전 회장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러면 뭐 순순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응했냐라고 하면 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저께 나왔던 SBS 보도 같은데요. 체포되기 전에는 정치적 망명까지 알아봤다. 정치적 망명을 문의했다. 이거죠. 타진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잡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검찰의 수사가 세게 조여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만든 건 아니죠. 본인이 중간에 가져간 이 회사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 차선책을 찾는 것 같은데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오늘 초조한 이재명 하한가 이렇게 적었던 건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과정에도 황제 도피라는 비난을 받아갈 정도로 나쁜 행각들을 벌여왔는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검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잡았다. 빨리 국내에 데려와서 여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정치권이 나가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잘 잡았다 이런 얘기는커녕 왜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 날 잡았냐. 그러니까 검찰을 뭔가 음모론적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메시지를 냅니다. 이 김성태 씨에 대해서 알고 보면 도저히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돌아오게 되는 김성태의 입 때문에 무언가가 불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하게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 있게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동안 해왔던 허언들 이재명 대표 얘기들과 워낙이나 달랐던 정치적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내심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자, 그 기획 뭐 체포 뭐 요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뭐 불안할 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이분이 뭐 그동안에 뭐 도피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KBS 인터뷰 한 게 어제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 보고 와서 그럼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예. 자, 김성태 씨가 지금 이제 뭐 외국인 보고소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근데 KBS 기자와 특파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주말 사이에 SNS 라이브 방송까지 이어볼게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이재명이 수투하셨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갔고요. 뒤에가 이제 김성태 씨입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내가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는데. 없어요. 전화 인터뷰 한 적 있습니까?라고 묻자 없어요. 전화 인터뷰 아니라 전화한 적 있냐 만난 네. 적 있냐 했죠. 지금 사실은 그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들어왔냐. 가족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회사 다 망할 것 같다. 검찰에 가면 안 놔둔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20억 얘기 나오는데 그 20억이 이태영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죠. 네. 그분이 이제 법무법인에 입금됐다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이남석 전 검사죠. 변호사 출신이 M&A 자금으로 받은 거다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얘기가 없는데 사실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요. 뭐 이분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에요. 본인이 20년 이상 했고 예.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보면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대북 송금. 자, 대북 송금에 관한 것도 잠깐 그럼 그렇죠. 보고 올까요? 대북 송금에 관한 김성태 씨의 발언 보고 오겠습니다. 강동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저 역시도 회사 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으로 줬기 때문에 제 돈 뭐 제가 날린 거지 뭐 회사 돈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대북 그에 대한 송금 뭐 처벌 받아야죠 뭐.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처음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 송금했을 때 돈 보낸 거 인정했는데 그게 회사 돈이면 이제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횡령이라든지 배임이 되는 건데 그건 아니다. 개인 돈이다라는 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변호사비 문제는 없다고 봐요. 변호사 문제는 아니라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아마 좀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구도가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판을 깔아주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 통해서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가 승인하거나 뭐 용인한 거 아니냐. 이제 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보다 이 대북 송금 이야기 요쪽이 아마 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핵심 이슈가 될 변호사비 거다. 대납은 실체가 없는데 대북 송금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인정하는 인정했으니까. 부분이고 어쨌든 그 쌍방울이 북한과의 만남을 경기도에서 도움 준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자, 많다고 이게 봐요. 다 김병민 비대위원.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대북 송금했던 걸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막으려고 했던 건 배임만큼은 막고 싶은 거죠. 수천억에 달하는 배임으로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긋고 내가 내 돈으로 내 돈을 했다고. 준 거니까 내 돈으로 외국환 했다. 관리법 위반은 내가 인정할 수 있을 텐데 회사 돈을 건든 적은 없다로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있고 하니 예, 예.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핵심도 전환사채 발행인데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은 쌍방울 그리고 계열사 간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대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뻥튀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득들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발행됐던 전환사채 문제들도 하나둘씩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모종의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들이 경기도 내의 인사들이 있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구속돼 있는 이화연 전 평화부지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얽혀 있는 가운데서 그 문제가 밝혀지다 보면 누가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실질적인 김성태 회장에겐 이익을 주고 주주들에겐 피해를 줬는가. 그 안에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등이 다 줄줄이 엮여 있을 겁니다. 다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끄집어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보고요. 굉장히 이제 창작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쌍방울까지 경영하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배후 조정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쌍방울 제가 보기엔 거의 청지창조설이에요.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M&A를 하고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는 김성태 회장이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북 사업도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저는 뭐 대장동도 비슷하다 보는데 대장동 뭐 이재명 돈 받았다는 얘기 1년 내내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임으로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하든 대북 송금하든 뭐 그거는 이제 M&A 하든 이분이 원래 약간 조폭 출신이고 이러니까 M&A 많이 했겠죠. 주가 조작도 하고. 근데 그게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거지.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뭐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주가 조작했다고도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 10명 넘는 분들이 다 검찰 출신 뭐 사회이사들 많거든요. 본인 수사했던 사람도 막 있고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마 민주당 제가 보기엔 아마 다 드러나면 아마 그 검찰 무슨 뭐 저 게이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회의 가셔야죠. 회의 가서 비대위 발언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거기서 마무리 예. 지어주세요. 여기까지 두 분의 뉴스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